회사 사람들 다 알던데 뭐. 근데 어떻게 샀어? 전세금에 모아둔 돈까지 다 때려 넣었지. 주담대에 마이너스 통장까지 일으켰지 뭐. 커피 한 잔에 사 마셔도 이게 다 대출 받아서 사 먹는구나 싶어. 우리 시어머니 용돈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거든. 근데 그것도 꼭 대출 받아서 용돈 드리는 것 같다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저는 직장인이고 지금은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집값도 금리도 너무 비싸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스트레스 DSR을 시행을 한다는 거예요. 대출 한도가 엄청 줄어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6월) 달 전까지는 네, 가능할 것 같아요. 6월 달 전까지는.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합니다. KTV 생활은 정책.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살다 보면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학자금을 비롯해서 결혼자금, 주택 구입자금 등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대출을 받고 또 받은 대출을 슬기롭게 갚을 수 있는지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융이 인풋이면 아웃풋은 행복이어야 된다라는 기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 이사 박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도시화 경제 송승현입니다. 요즘에 항상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거나 대출에 대한 비중들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다양한 금융과 관련된 정보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은 대출을 잘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어떤 걸 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시나요? 네, 저는 정책형 모기지를 활용을 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검색창에 주금공이라고 검색하셔도 주택금융공사가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대로 보금자리 론이라든가 특례 보금자리 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 이제 소득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 이분들이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그냥 은행에 가셔서 담보대출을 받습니다.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데 기왕이면 주금공, 다시 말씀드리면 보금자리 론 같은 정책형 모기지를 최대한 활용하시고 소득 조건이 안 맞는다라고 하면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해주는 일반 은행권 대출인 적격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라. 한도가 어느 은행에 남아있는지 분기별로 체크를 하거든요. 각각의 은행마다 다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금공의 적격 대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대표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영끌족이라고 네. 한때 굉장히 힘듦과 그 고통을 좀 겪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본인의 그 자산 규모라든지 본인의 그 소득 이런 것들을 벗어난 그런 대출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대출 상품을 잘 선택을 할 때 금리에 대한 그 적용 이런 것들도 잘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금리가 오를 때는 아무래도 고정 상품을 선택을 하고 금리가 좀 떨어질 때는 변동 상품을 선택을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한 대출의 그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국내 지금 시장 흐름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금리의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지금에서는 시장의 금리나 주변 환경들을 보시고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선택을 좀 하시는 전략들 이런 것들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뒤로 가면서 전반적인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이 대출을 생각하게 됩니다. 대출을 잘 받기 위해서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뭔지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야? 이것도 알바비 받아도 1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카드값 250만 원이나 나왔네. 카드 돌려막기 해야겠네. 야, 뭘 그렇게 혼자 궁시렁대? 카드값 때문에. 아직 알바비 안 들어왔어? 아니, 내일 알바비 들어오는데 카드값이 모자라서. 뭘 했길래 카드비가 모자라?
이번에 학원 2군데 결제하느라고. 그게 150만 원 들어가는 바람에 카드값이 250 나왔네. 그럼 어떡해? 어떡하긴 뭐. 현금 서비스 받아야지. 야, 현금 서비스 자주 받으면 신용점수에 제일 안 좋은 거 몰라? 아이, 그건 알지만 지금까지 그래도 10만 원 이상 연체해본 적 한 번도 없어. 아, 맞다. 10만 원 넘어간 적 있긴 한데 이틀 만에 바로 갚았다고. 어머머, 얘 좀 봐. 10만 원 넘어가면 연체 정보 바로 공유되는 거 몰라? 그게 신용점수 깎아먹는 거야. 정말? 나 3년 전에 대출 받은 거 있잖아. 신용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탔거든? 아, 이 집? 그래. 주택담보대출이 신용도에 더 좋거든. 근데 신용점수가 거의 안 오른 거야.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전에 저축은행에서 받았던 18.5%짜리 고금리 대출이랑 다른 고금리 대출 때문에 신용점수가 엄청 떨어졌더라고. 그래? 그러면서 은행에서 하는 말이 연체 한 번 없이 다 갚았다 하더라도 금리가 높은 대출을 여러 번 받게 되면 신용점수가 떨어진대. 그럼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되긴. 그만큼 대출이자가 높아지는 거지. 진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대출 잘 받으려면 신용점수 진짜 조심해야 돼. 이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신용등급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영상에서 대출을 잘 받으려면 아무래도 이 신용 점수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신용 점수가 정말 대출을 받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길래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네, 똑같은 은행에서도 신용 점수에 따라서 차이가 큽니다. 똑같은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을 때 신용 점수가 987점, 높은 점수죠. 그 밑에 이제 756점, 이제 한 60등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인데요. 이 두 명을 비교를 해보니까 5천만 원 정도 비교했을 때의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 차이가 네. 무려 4.36% 정도 신용대출에서 발생을 합니다. 네. 이렇게 5천만 원 정도 신용대출로 금리에 따라서 신용점수가 낮은 것에 따라서 금리를 높게 받다 보니까 연간 부담하는 이자가 218만 원이고요. 월로 봤을 때는 18만 원 정도. 우리가 신용이라는 거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신용점수를 관리해라 이러면은 주거래은행을 활용해라 이런 얘기들 네. 하시는데 솔직히 그거는 큰 영향이 없고요. 아, 그렇군요. 신용관리, 연체관리, 그리고 추가적인 소액 대출이라도 건수가 많아지면 안 된다. 이 점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그 좋겠습니다. 금액보다 받는 횟수가 좀 더 영향을 그렇죠. 끼치는 연체 상황이군요. 횟수와 기간, 이것이 네. 절대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면 네. 일반적으로 그냥 일단 카드사에서 현금 서비스와 같은 대출을 받잖아요. 네. 이럴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현금 서비스는 단기 대출 서비스고요. 네. 그다음에 리볼빙 서비스는 그 일정 금액을 이월을 시키는 그런 형태예요. 그리고 카드론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하는 건데 아무래도 금리가 뭐 시중에 있는 금리보다 높다라는 거 이런 것들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금리가 좀 빨리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연체가 계속적으로 누적되면은 이자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액 중심으로 그 대출을 받고 웬만하면은 그 현금 서비스보다는 뭐 기존에 있는 은행들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아, 많은 돈이 필요할 때는 은행 대출을 아무래도 생각을 하게 되죠. 대출도 좀 현명하게 받을 수 있는 꿀팁이 있다고요. 네, 대출을 이제 보통 우리가 받으려면은 미리 본인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다양한 정책적인 제도들이 있는가 좀 살펴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즘에 복지 같은 어떤 사이트들 가시면은 복지와 금융을 연결해서 통합적으로 정보를 주는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각자의 연령과 조건, 세대 정보 이런 것들을 입력하면 본인이 어떤 대출을 좀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지 정책적인 여지를 좀 살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유리한 대출 조건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네. 요즘에 특히 대출을 비교하는 사이트들이 많아졌죠. 이런 사이트들 플랫폼을 통해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대출을 좀 꼼꼼하게 비교하고 결정하시면 좋겠고요. 대출을 받을 때 무작정 받지 말고 어느 시기까지 어떻게 갚을 것에 대한 상환 계획을 세워서 중간에 조기 상환 미리 중도에 갚았을 때 얼마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또 얼마 정도의 거치 기간을 둬서 이 정도까지는 이자만 내고 나중에 좀 원금을 갚겠다. 이런 식으로 대출금을 갚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상환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출을 받기 전에 꼭 확인을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걸 좀 확인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담보를 잡을 수 있는 게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담보를 잡을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대표적인 자산군 중에는 세 가지가 있죠. 부동산이 있고 예금이 있고 또 주식이 있습니다. 뭐 채권도 있지만요. 이런 자산으로 봤을 때 부동산 같은 경우에 본인이 샀을 때보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대출 한도가 늘어났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빌라 사시는 분들은 빌라 한도가 얼마 안 나오니까 대출이 안 되니까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빌라 같은 경우에도 또 다양한 금융회사를 살펴보시면 한도를 높게 설정해서 추가적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연금 계좌를 통해서 주식이나 채권, 펀드를 투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연금 계좌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네. 금리가 2%밖에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증권사의 연금 계좌에서는 2% 정도밖에 안 되는 대출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필요하다면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해서 제한적으로만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정책형 모기지를 통해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 론이나 적격 대출을 통해서 받는 게 유리하지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산군별로 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출을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슬기롭게 갚는 방법인데요. 어떻게 해야 슬기롭게 대출을 갚을 수 있는지 고민이라는 두 직장인의 이야기를 함께 보시죠. 땡큐. 근데 입사 때문에. 어디서 들었어? 우리 회사 사람들 다 알던데 뭐. 근데 어떻게 샀어? 전세금에 모아둔 돈까지 다 때려 넣었지. 주담대에 마이너스 통장까지 일으켰지 뭐. 마이너스 통장까지? 근데 마이너스 통장이 우리 남편 월급 통장이거든. 월급 들어와도 한 푼도 구경도 못해. 그렇겠네. 커피 한 잔에 사 마셔도 이게 다 대출 받아서 사 먹는구나 싶어. 우리 시어머니 용돈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거든. 근데 그것도 꼭 대출 받아서 용돈 드리는 것 같다니까. 기분 참 그렇겠다. 그렇다니까. 이제 나가서 커피 한 잔도 못 사 먹어. 예시? 나 그런 거 잊은 지 오래다. 그렇지. 외식도 대출 받아 사는 기분이겠다. 그렇다니까. 일단 지금은 마이너스 통장 갚는 게 내 일생일대 목표야. 근데 어떻게 갚을 건데? 어떻게 갚긴. 무조건 안 써야지. 이제부턴 허리띠를 졸라 맬 거야. 자, 마셔. 땡큐. 뭐 좋은 일 있어? 있지. 아주 좋은 일 있지. 뭔데? 드디어 마이너스 통장 대출 다 갚았거든. 야, 대단한데? 축하. 지난 3년간 어떻게 살았나 몰라. 보릿고개도 그런 보릿고개가 없었거든. 아파트 살 때 대출 받았거든. 모아놓은 돈으로 중도상환하고 싶은데 중도상환 수수료가 꽤 세더라고. 그렇지. 중도상환 수수료 무시 못하지. 근데 지금 금리가 좀 내리는 상황이라서 갚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야. 에이, 그건 답 정해졌네. 뭔데? 갚지 마. 일단 모아놔. 우리? 일단 모아놨다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지는 시점에 갚아. 그게 돈 모으는 거야. 근데 갖고 있으면 쓰게 되잖아. 그러니까 예금이나 금융상품에 묶어놔야지. 절대 입출금 통장에 넣어두지 마. 그러면 필요할 때 쓰게 되거든. 아, 그래? 수수료를 내면서 중도상환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이사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렇게 3년 만에 마이너스 통장을 갚는 것도 참 대단하네요. 네, 그쵸. 근데 저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네. 저는 대출이 마이너스 통장이 계속 한도가 늘어나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저렇게 갚으신 건 정말 대단하고요. 네, 맞습니다. 저거는 정말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개인의 능력이 없으면 시스템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이 중요한데 네. 저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을 갚기 위해서 적금 들어라.
이게 뭐- 언급을 하더라고요. 네, 영상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 어떻게 보면은 적금을 들어서 마이너스 통장 갚아? 이건 되게 굉장히 비합리적인 결정 같아도 네. 비합리적인 사람의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적금을 통해서 대출을 갚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대출 한도, 네. 마이너스 한도를 줄여가는 방식으로 하거나 네. 1년마다 대출 다시 받을 때마다 과감하게 월급 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에서 대출을 받아서 월급 통장에서 제발 악순환이 되지 않게끔 끊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대출 받을 때는 이제 목돈 생기면 빨리 갚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영상에서 보면 마이너스 통장을 3년 만에 갚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마이너스 통장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마이너스 통장은 쓰기가 쉽죠. 네. 쓰고 내가 그만큼에 대한 이자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쓰기 쉽다 보니까 그게 어찌 보면 금융권에서의 또 심리 전략입니다. 쓰기 쉽게 해서 대출을 쓰게 하는 거죠.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을 쓸 때는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저는 좀 조심할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 마이너스 통장으로 저는 어떤 사례까지 봤냐면 무려 4억을 빚내서 주식으로 투자했던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모주를 투자한 건데 네. 마이너스 통장을 대출 받아서 이걸 투자를 한 거죠.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경각심은 그 이자보다 이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있음으로 인한 빚에 대한 좀 방만한 생각 네. 또는 그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저는 좀 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영상에서는 이 모아놓은 돈으로 중도 상환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합니다. 요즘같이 이 고금리 시대에 중도 상환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안 하고 좀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네, 만약에 3%의 고정금리 대출이다. 근데 4%짜리 정기예금이 있다. 3% 정도 되는 고정금리 이자가 낮아 보여도 3% 정도 되는 이자를 내는 만큼을 우리는 뭘 못하죠? 저축이나 투자를 하지 못합니다. 즉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대출 이자 3%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이자를 내는 만큼의 기회비용이 있다는 걸 감안하면 결코 예금 이자와 견주었을 때 3%의 대출을 잘 놔두고 4%로 적금을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자를 내는 만큼의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당연히 갚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생겼을 때 빨리 갚고 대출을 좀 끝내버리는, 손 터는 게 좀 낫다. 네, 네. 뭐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18년 동안 나름대로 많은 가정을 만나고 상담 1,600가정의 이상을 상담했던 저의 경험으로는 네.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요즘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대출 네. 이자가 좀 큰 부담으로 다가오잖아요. 대출 이자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요? 뭐 우리가 집을 사고 나서 이제 담보대출을 받고 중간중간 또 어떤 뭐 목돈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목돈을 가지고 그냥 예금을 할 게 아니라 중도 상환을 하는 이런 전략들을 네.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를 중도 상환을 하면은 2년 후에 대출 상환하지 않고 3년 동안 만약에 이자를 냈다 그러면은 3년간 대출 총액이 뭐 한 1.5%의 그 중도 상환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봤을 때는 340만 원 정도가 되는 그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2년 후에 1천만 원 정도를 만약에 대출을 하고 또 잔금에 대해서 3년간 계속 내게 된다면 중도 상환 수수료 0.5% 그러니까 1,000만 원에 대해서 0.5%에서 5만 원 정도 내고요. 남은 그 3년간의 이자 총액 한 230만 원 정도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비용으로 봤을 때는 대출 이자하고 중도 상환 수수료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차이를 보면 한 97만 원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돈들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좀 요구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인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본인이 진급을 한다든지 뭐 전문직으로 뭐 이직을 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신용도들이 올라가고 그 신용에 맞춰서 일정 부분 그 금리가 좀 인하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금리 인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금에 대한 그 균등 방안에 대한 그런 부분들 전략들을 잘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자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거치 기간으로 해서 앞에 이자만 내는 형태로 하고 나중에 원금하고 이자하고 이렇게 갚는 형태를 취하다가 네. 본인의 좀 소득이 좀 높아진다 하면은 뭐 원금을 납부를 한다든지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납부하는 형태로 하게 된다라면은 네. 본인의 이자에 대한 그 부담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대출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영상을 집중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발표한 스트레스 DSR에 관해서 KTV 생활앤정책 정들래 리포터가 자세히 알아보고 왔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KTV 생활앤정책의 리포터 정들래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께서 저희가 KTV의 꿀팁 요정이라고들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많은 꿀팁을 드리기 위해 얼마 전에도 1월 말에 온라인 대환대출 전세자금 갈아타기로 여러분들의 걱정을 제가 조금이나마 드려드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는 은행에서 대출 한도를 줄인다는 소문 들으셨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꿀팁 요정 도와줘요. 여러분, 제가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요? 대출 한도를 줄인다는 소식에 가슴을 졸이고 있다는 분을 만났습니다. 요즘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고민이 굉장히 많죠. 아니 지금 고민이 저한테까지도 느껴지는 것 같은데 제가 KTV 요 안에서는 또 꿀팁 요정이거든요. 해결은 못 해드려도 네. 좀 고민을 좀 덜어드릴 수 있게 편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는 직장인이고 지금은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집값도 금리도 너무 비싸서 일단 시장 상황을 지켜보다가 집 매수 기회를 잡아보자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스트레스 DSR을 시행을 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DSR? 잠깐만. 저 지금 그 단어만으로도 지금 스트레스가 막 올라 그래요. 직장 동료들 말을 들어보니까 대출 한도가 엄청 줄어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집을 사기엔 조금 힘든 거 아닌가요? 직장인 월급으로 집을 사기는 힘들죠. 부모님이 긍정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힘들 것 같아요. 이제는 영혼까지 끌어모아도 집을 살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데요. 지금 전세도 만기가 되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출 받아서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오셨나요? 지금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서 그 집을 사도 되나 안 사야 되나 이렇게 약간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많은 분들이 또 같이 고민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여쭤보러 왔습니다. 집을 사실 거면 한도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집을 최대한 빨리 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한도가 조금씩 더 줄어들 거예요. 대출 한도가 지금보다 더 줄고 거기다 또 더 줄어요? 왜요? 네, 맞아요.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실은 스트레스 DSR이 뭔지 잘 몰라가지고 저희도 여쭤보러 왔어요. 스트레스 DSR이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거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월급이면 월급의 40%까지만 이자를 내고 나머지 60%는 이제 생활을 해라. 월급의 40%요. 네, 월급의 40%. 매달 월급의 40%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제 40만 원 미만으로 제가 이자를 내고 있었어요. 원래금을 내고 있었는데 금리가 갑자기 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41만 원, 42만 원, 43만 원 막 계속 올라가니까 앞으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미리 한도를 적게 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스트레스 DSR이에요. 얼핏 들어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혹시 연봉이 얼마세요? 제가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집을 얼마짜리를 구매하실 예정이세요? 한 4억 5천에서 5억 정도. 4억 5천에서 5억. 예, 그 5억이라고 정도는. 딱 잡았을 때요. 네. 지금 금리가 최저로 받았을 때는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최대 받을 수 있는 돈이 3억 5천이잖아요. 네. 70%까지 은행에서 보통은 일반 대출은 70%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70%까지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볼 건데요. DSR 계산기 앞에다가 M사 DSR 계산기라고 꼭 넣어주셔야 돼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연소득이 5천만 원.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연소득 5천만 원으로 5억짜리 집을 사볼게요. 금리를 4.38%로 잡고 40년 만기로 하면 1년에 1,850만 원 정도를 상환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3억 5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와,
네. 주택담보대출금의 3억 5천 지금 받는 거는 6월 달 전까지는 네. 가능할 것 같아요. 6월 달 전까지는요. 네, 점점 좀 줄겠죠.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네, 네. 맞습니다. 계속 줄어들면 이제 나중에는 집 살려면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한도가 막 1억 이렇게 하면 이 대한민국에서 집을 살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대출 한도가 점점 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분 울어요. 지금 이분 울어요. 울지 마요. 아, 너무 많이 고민이 되네요. 지금 대출해준다 그럴 때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네요. 근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한 게 있는데 네, 스트레스 DSR이 실행이 된다고 하면 네. 금리도 같이 오르는 건가요? 실제로 오르지는 않고 계산할 때만 네. 네, 일부 높여가지고 계산을 하긴 합니다. 대출 한도가 이제 낮아지니까 금리가 오르는 것처럼 네. 보이는 거지 실제로 오르는 건 아니다. 실제로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거 이렇게 들어도 그래도 저희 같은 사람들도 네. 귀가 팔랑팔랑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집을 지금 사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지금 빨리 준비를 하셔서 6월달 전에 한도가 문제라고 그러면 네. 지금 빨리 준비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한도가 문제라면 대출을 고려할 수 있지만 어차피 대출도 빚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겠죠? 오늘 상담 받아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우선은 저희 와이프하고 의논을 좀 더 해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 팍팍 받는 스트레스 DSR 우리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럴 때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발 답 좀 주세요. 네, 지난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됐죠. 이 스트레스 DSR이 무엇이고 그리고 왜 시행하는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그 금리의 변동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 혼란도 있고 자산 가격이 급등도 하고 때로는 급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돼요. 그래서 네. 상당 부분 영끌족이라는 좀 안 좋은 용어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고통받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자산 시장의 그 리스크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그 스트레스 금리 그러니까 가상 금리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또 전반적으로 보면 정부에서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부채가 너무 크게 된다면 개별적인 그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또 부채의 크기만큼 주택 가격이 오르는 그런 부작용들도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저 사례자분들이 집 사는 규모가 좀 적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채 비중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면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좀 안정세나 좀 하향 조정이 되게 된다라면 네. 전반적으로 그 경제 상황 그다음에 순환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전반적인 큰 틀에서 이 스트레스에 대한 그 가상금리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용 대상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앞으로 좀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인가요? 점차 확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지금 그 VCR에서 나온 것처럼 뭐 내년에 한도가 더 줄을 수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 말은 이제 그 한도에 대한 그 범위라든지 업계에 대한 그 확장성 이런 것들은 더 넓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그 모든 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바뀔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시장의 어떤 완충 역할도 하고 시장에서 좀 적응을 할 수 있는 정책의 적응도를 좀 키워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확대의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게 된다. 그리고 만약에 스트레스 DSR을 빠르게 적용을 하게 된다면 네. 예를 들면 그 아파트 가격들이 뭐 5억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뭐 몇 억씩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뭐 네. 지금 3천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5천만 원 정도의 아파트 가격이 빠지면 오히려 집 사기는 더 좋은 환경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환경 안에서도 금액이 좀 떨어지겠지만 급격하게 과격하게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가계 자산에 있는 대출에 대한 비중 뭐 이런 것들에도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코로나 이후에 풀려진 이 유동성을 조금 그 컨트롤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목표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확장되는 거는 앞으로의 그 방향성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스트레스 금리는
몇 %이고 이거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스트레스 DSR 제도가 2월 25일 날 이제 금융위원회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제 정책으로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네. 발표 날 그 다음 날인 26일부터 운영되는 현재 스트레스 금리는 0.38% 정도입니다. 그래서 네. 매년 2번씩 상반기, 하반기에서 이제 1년에 2번씩 정도 고시가 될 예정인데요. 네. 추가적으로 적용하는 이 스트레스 금리는 은행연합회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트레스 DSR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한방 정리 함께 보시죠.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52세입니다. 최근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4개월째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5천만 원에 대한 대출 이자가 연체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신용 불량자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인데요. 지인이 프리 워크아웃을 신청해보라는 권유를 했습니다. 일부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프리 워크아웃이란 어떤 건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워크아웃은 우리가 구조조정이라고 하죠. 근데 프리라는 거는 그 전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문제로 연체가 생기거나 힘들어질 때 이 프리 워크아웃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일단은 이걸 신청하시려면 신용회복위원회라고 해서 검색창엔 신용회복위원회로 빠르게 연락해서 네. 이제 사이트 가서 접수를 하시거나 가까운 지부에 가셔서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요. 네. 접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추심, 즉 채권에 대한 이 부채에 대한 독촉이 멈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워크아웃 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겠고 네. 프리 워크아웃하고 개인 워크아웃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프리 워크아웃은 연체가 한 달이 지났는데 석 달은 넘지 않았을 때 신청하는 거고요. 네. 개인 워크아웃은 연체가 3개월이 지났을 때 신청하는 겁니다. 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또 하나 있는데 프리 워크아웃은 이자를 좀 낮출 수 있는 제도고요. 네. 원금은 감면받지 못하지만 개인 워크아웃은 원금까지도 감면을 일부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 근데 뭐 이걸 원금 감면 받겠다고 3개월을 기다려서 굳이, 워크아웃까지 갈 건 아니겠지만 네.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프리 워크아웃하고 개인 워크아웃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제도적인 부분을 활용하시면 되겠다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상환 기간이 3년짜리, 5년짜리를 최장 10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네. 길게 늘리면 어떨까요? 마음이 좋겠죠. 좀 편해지죠. 네. 이자도 적은데 내가 10년 동안 희망을 갖고 갚을 수 있다는 여유롭게 어떤 계획이 생기게 되니까 네. 연체 한 달 지난 시점에 신청 가능하다. 근데 이제 조심할 거는 최근에 6개월 안에 내 대출의 한 30% 정도가 최근 6개월 안에 생긴 거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대출이 있는데 한 30% 정도 되는 금액 300만 원이 6개월 안에 어떤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이런 것들로 발생한 건 안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프리 워크아웃 또는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하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3개월이 연체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시점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게 좀 달라지는 네.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상환의 정답은 없지만 대출도 갚아나가는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현금 서비스나 리볼빙, 고금리 대출, 6년 전에 받은 대출의 이자만 상환하는 대출, 그리고 금액이 적은 대출이 있다면 어떤 순서로 갚아나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우선 그 현금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갚아야 되겠죠. 우리가 현금 서비스가 한 4.9에서 최대 19.9% 정도의 이자거든요. 그리고 리볼빙이 최대 한 19% 정도 나와요. 근데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카드론 같은 경우 한 15% 정도 나오거든요. 네. 결국은 그 현금 서비스 중심으로 해서 가장 먼저 좀 이자를 상환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리볼빙 그 상품을 상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금리 상품이 아무래도 6년 동안 장기적으로 그 상환을 해왔던 그 기간보다는 아마 고금리라는 단기로 쓰는 상품일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는 뭐 단기 상품 중심으로 해당되는 이 고금리 대출을 상환을 네. 하고요. 그다음에 6년 동안 꾸준히 그 상환을 해왔던 그 상품을 최뒤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기간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면 대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잘 그 활용을 하신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갚는 순서까지 이렇게 잘 알아봤습니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저축은행에서 받았던 대출까지 생각을 하니까 20%가 넘는 이자율이 부담스러워서 이자를 낮추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간절해요. 네, 간절하죠. 저도 간절하게 말씀드릴게요. 심플합니다. 1397로 전화하세요. 그래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전화하시면 햇살론, 사윗돈 대출, 또 새망홀씨 이런 대출 제도들을 알려주시고요. 네. 물론 이제 새망홀씨는 대출이 안 되는 분들이 대출을 새로 받는 거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햇살론이나 사윗돈 대출로 활용하게 되면 대출 이자가 절반 정도로 낮아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네. 제가 길게 개념 설명 안 할게요. 그냥 번호만 말씀드릴게요. 1397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무슨 홈쇼핑 같습니다만 네. 저는 공익을 위해서 네. KTV에서 이거는 자막을 꼭 넣어주실 거죠. 네. 1397로 대출 문제가 있을 때는 서민금융진흥원 나라에서 만든 출연 믿을 수 기관입니다. 있는. 그러니까 네.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소득과 신용 점수가 낮은 서민을 위해 정부에서는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을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상품에는 생계비, 교육비, 대환, 의료비, 주거비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하니까요. 대출에 어려움을 받고 계신 분들은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을 알아보시는 것도 대출을 현명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요. KTV 생활의 정책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리학자 중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불안하고 우울한 상황이 반복될 때 그 상황 속에서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금리도 굉장히 높은 이 수준이 금방 떨어질 것 같지도 않고요. 경제 여건도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부분이나 또는 소득이나 여러 가지 자영업자들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게끔 대출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 그리고 삶에 대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정경제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다. 그 결정은 금리 몇 프로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출이라는 게 정말 참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데 이 중독에서 좀 벗어나서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들을 찾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과정들을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뭐 스트레스 DSR 도입을 하는 것도 그런 취지를 좀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대출이 안 돼서 집을 못 산다라는 뭐 아우성들도 있고 지금이라도 빨리 집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신중한 좀 접근을 하시면서 내가 이 대출이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니면은 시간에 쫓겨서 내가 판단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 잘 생각을 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은행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국민 여러분께 더 많은 도움이 되는 KTV 생활의 정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